에콰도르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오직 한국을 선택한 단 하나의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이 제시한 건 조건 없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한국의 한마디에 에콰도르뿐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조건부 지원과 조건 없는 지원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에콰도르 해군 안보작전실에 긴급 비상체제가 발령됐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의 조건부 지원을 모두 거부한 채 한국의 단호한 한마디에 모든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실종자 23명, 해역 70% 마약 조직 통제라는 절망적 현실 대체 한국이 무슨 제안을 했길래 이토록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총성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겔 로드리게스 에콰도르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특별차관이 목격한 그 일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무장한 괴한들이 어민 후안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해군 정찰 헬기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절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에콰도르 해역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약 카르텔들의 무장 선박은 총 47척으로 추정됐고 이들이 통제하는 해역은 전체 영해의 73%에 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마약 밀수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민들을 납치해 강제로 마약 운반에 이용했으며 거부하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젊은 어부들은 마약 조직의 노예가 됐고 나이든 어부들은 가족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평균 어민 실종자는 8명. 어선 피해액만 해도 월 15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매일 밤 부두에서 울려 퍼지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의 눈물. 30년 베테랑 어부 후안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무장선박 3척이 작은 어선을 완전히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이 총대로 후안의 등을 거칠게 밀쳤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헬기가 해군 기지로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촌마을 마르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어민 가족 전체가 실종됐습니다. 아버지 로베르토, 어머니 소피아, 그리고 15살 아들 디에고까지 말입니다. 즉시 마르타로 향했습니다. 부두는 정말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어선 한 척이 반파된 채 떠 있었고 페드로가 창백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로베르토 가족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마약선 5척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쳤죠. 마르타 마을의 어민 가구는 총 340가구였는데 이 중 67%에 해당하는 228가구가 가족 중 누군가를 잃었거나 다쳤습니다. 마을의 주요 수입원인 어업 수익은 작년 대비 82% 감소했습니다. 페드로가 마을 끝자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을 기리는 추모비였습니다.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처음 바다에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페드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의 어머니는 아직도 매일 부두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돌아온 건 늙은 어부들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약 운반선 강제 노역에 끌려간 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강제 징집된 젊은이들 중 절반은 2년 내에 목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생존한다 해도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 돌아온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해군 본부로 달려간 미겔을 해군 참모총장 알베르토 장군이 전술지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0톤급 노후 순찰선 8척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 작전 가능한 건 5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척은 엔진 고장과 레이더 시스템 문제로 항구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군이 보여준 정보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약 조직들이 보유한 무장선박의 평균 크기는 600톤급이었고 40mm 기관포와 로켓 추진탄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반면 우리 순찰선들은 20mm 기관포가 최대 화력이었습니다. 선박 속도도 우리가 최대 25노트인 반면 상대방은 35노트 이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직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위성통신망을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우리 해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순찰선 한 척이 마약선 추격에 나섰다가 오히려 포위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승무원 5명이 크게 다쳤다는 보고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해역의 70%가 범죄 조직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전체 수산업 수익이 작년 대비 64% 감소했고 갈라파고스 제도 방문객도 38%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무전기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함 4척에 포위됐다며 즉시 지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가 바다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라파엘이 참담한 목소리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우리 영해는 사실상 무법지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종자만 지난 달간 23명이었습니다. 외무장관 이사벨이 덧붙인 말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마약 중개기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을 바꿀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대사관의 해양안보 담당 존 해리슨을 만났습니다. 최신 순찰함 3척과 해상 초계기 2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함정들의 작전 지휘권은 미국 남방사령부가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벌어지는 작전을 미국이 지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신형 호위함 4척과 해상 초계기 3대, 그리고 20억 달러의 무상차관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주요 항구 2곳에 중국 해군 보급기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조건부 지원만 제시했습니다. 도움을 준다면서 우리나라를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마약 조직들의 활동은 더욱 대담해졌고 이제는 대낮에도 어선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실에서 야근을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것 같지 않은 바다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발음이 특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김성우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에콰도르의 해양안보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며 혹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사관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대사관처럼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성우 과장이 맞이했는데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을 때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퇴역시킨 군함이 한 척 있다고 했습니다. 광개토대왕함이라고 불리는 3,000톤급 구축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실망했지만 김 과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노후함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취역해서 30년간 한국 해군의 주력함으로 활약했던 배였습니다. 총 236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고 76mm 주포 1문, 40mm 기관포 2문, 대한미사일 8발, 대공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전투함이었습니다. 30년간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배라며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총 312번의 작전을 수행했고 단 한 번도 임무 실패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이 원한다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상이라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나라가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김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건이라고 할 게 딱히 없다고 했습니다. 지휘권이나 기지, 사용권 같은 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의 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에콰도르가 지휘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왜 간섭하겠냐며 웃는 김 과장의 모습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원하는 건 뭐냐고 물었을 때 특별히 원하는 건 없다며 그냥 에콰도르 바다가 평화로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솔직하게 털어놓자 김 과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70년 전 한국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에티오피아. 심지어 콜롬비아도 우리를 위해 군대를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조건을 걸었냐고 물으며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도와줬다고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갚고 있을 뿐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은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에도 35년 된 구축함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말입니다. 2019년의 일이었는데 남중국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함정의 이름은 BRPO 세리잘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그 배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번의 작전을 수행했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47%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에도 노후함을 무상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2021년 콜롬비아 해군에 인도된 ARC 알미란테 파디아호였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그 배로 2년간 대규모 마약 조직을 총 23개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압수한 마약만 해도 184톤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강제 노역에 끌려갔던 어부 327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납치된 지 5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지난 15년간 총 8개국을 도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공한 함정만 해도 12척에 달했고 총 지원 금액은 23억 달러 상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조건부 지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이 보여준 또 다른 자료에는 한국이 도운 나라들의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적 피해 평균 68% 감소, 불법 어업 71% 감소, 마약 밀수 54% 감소라는 놀라운 수치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고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이틀간의 집중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달려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국방장관 라파엘이 즉시 반박했지만 조사 자료를 탁자에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16개국을 조건 없이 도와왔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거래하지 않고 신뢰를 심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에콰도르 바다가 평화로워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이 일어서며 결연함이 담긴 눈빛으로 선언했습니다. 좋다며 한국의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구축함이 에콰도르로 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야킬 항구에는 에콰도르 해군 전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쌍안경으로 바다를 바라봤을 때 멀리서 한 척의 거대한 함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풍당당했습니다. 함정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선체에 새겨진 한국 해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함정이 30년간 한국 바다를 지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함정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한국 해군 승조원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대령 박진수가 맞이했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 각하 미겔 차관님 환영한다며 이 함정을 에콰도르 해군에 정식으로 인계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명식이 거행됐습니다. 함정 측면에서 한국 해군 마크가 제거되고 콜라도라는 새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이 배는 에콰도르 해군 소속이라는 선언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정 뒤편에 에콰도르 국기가 올라갔지만 함정 앞편에는 태극기가 함께 개양된 것이었습니다. 박대령에게 물었을 때 이 배가 한국과 에콰도르의 우정을 상징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배가 에콰도르 바다를 지킬 때마다 한국의 마음도 함께할 거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입니다. 콜라도함 취역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실전이 시작됐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서쪽 150km 해상에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멕시코 조직이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추적 마약량 50톤, 시가 10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콜라도함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함장 루이스 바스케즈가 맞이했습니다. 한국이 준 2배의 진가를 보여드리겠다는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시간 후 적함대와 조우했습니다. 적선이 경고 사격을 했을 때 바스케즈 함장이 차분하게 명령했습니다. 76mm 주포로 목표물을 고정하고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콜라도의 주포가 불을 뿜으며 정확한 첫발이 모선의 엔진 부분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적함대가 패닉 상태에 빠지며 소형 무장선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콜라도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나머지 적선들도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모든 적선을 제압했습니다. 마약 50톤과 무장계획범 80명을 체포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에서 긴급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남미 에콰도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함정 한 척이 태평양 최대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CNN은 한국산 군함이 에콰도르 바다를 구했습니다. 라고, BBC는 작은 나라의 품격, 외교, 큰 성과를 나타라고, 르몽드는 신뢰로 맺어진 우정, 바다에서 빛을 발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성우 과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관님, 정말 축하한다며 콜라도가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지원 덕분이라고 했더니 에콰도르 해군의 용기와 실력 덕분이며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에콰도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줬으며 이것이 진짜 우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콜라도를 찾았습니다. 새벽 5시 해군 기지는 조용했지만 콜라도는 이미 순찰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바스케즈 함장이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순찰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콜라도 취역한 이후로 우리 해역에서는 마약선을 한 척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민들도 이제 안전하게 조업하고 있고 실종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콜라도 작전 6개월간의 성과는 정말 괄목할 만했습니다. 마약 조직 무장선박 47척 중 39척이 체포되거나 퇴치됐습니다. 압수한 마약량은 총 127톤으로 시가 15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구속된 범죄자만 해도 34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부 안토니오는 마약 조직에 납치됐다가 콜라도의 첫 번째 작전에서 구조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마약선에서 3일 동안 굶주린 채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큰 함정이 나타나더니 구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구조된 후 가족과 재회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과 두 아이가 울면서 그를 맞이했던 순간 그는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어민 실종 사건이 완전히 사라졌고 강제 징집된 젊은이들 중 87명이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콰도르 수산업 수익도 급격히 회복되어 전년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어촌 마을들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마르타 마을의 페드로 촌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관광객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관광객이 42% 증가했고 관광 수익만 해도 2억 3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에콰도르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척의 함정이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콜라도 성공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34% 증가했고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에콰도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신설됐고 한국문화원 방문객이 월 평균 2,300명에서 8,9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콜라도가 부두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새벽바람에 나란히 펄럭이는 광경은 언제 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깃발들이 상징하는 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콜라도는 매일 바다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며 평화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신뢰를 심는 나라, 의리를 잊지 않는 나라, 무기가 아닌 희망을 주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이런 외교 철학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유엔 총회에서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무력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연설은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무조건적 지원 사례는 이제 외교학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는 한국식 신뢰 외교라는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12개국 모두에서 해양 범죄가 평균 61% 감소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89%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꼽는 나라가 4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의리를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진짜 품격입니다. 강대국들이 조건부 지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때 한국은 조건 없는 진심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70년 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갚고 있는 나라. 작은 나라의 큰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도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